이번 순서는 트렌드의 중심 IT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클릭잇 수다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며칠 전에 봄비가 정말 촉촉하게 왔습니다. 네. 근데 지난 겨울에는 눈이 너무 안 와서 산간지방에서는 식순환도 겪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경제 상황도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정이 어렵기는 IT 업계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에 서울시가 IT 업계에 가뭄에 담비 같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 마련됐을까요? 네, 실제로 국내 경기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업체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힘든 상황들을 얘기를 하시고요. 얼마 전에 그 서울시가 전자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에 걸맞는 또 디지털 5개년 계획도 내놓았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내용은 이제 서울시가 스타트업들과 함께 IT 기반의 관광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관광 콘텐츠.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관광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여행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여행지가 마음에 들면 나중에 또 이제 개별적인 그 단독 여행을 가게 다시 되는데요. 가죠. 네. 네. 개별 여행을 좀 용이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좀 편리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중교통이 워낙 편리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버스라든가 지하철 이런 부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은 것 같고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별적인 여행으로 좀 많이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이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서울의 구석구석을 혼자서라도 여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외국인 분들께 정말 유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이 개별 자유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10분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개발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서울시는 스타트업들의 그 참신한 기획들을 좀 먼저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고요. 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해서 한 15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비로 한 2천만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고요. 개인 사업자나 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주제나 자유 주제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정 주제와 자유 주제로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정 주제는 총 7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사대문박의 커뮤니티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MIC 참가자 관광 예약 프로그램 개발, 또 서울시 유료 관광시설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데이패스 개발, 또 지하철 주변 정보 제공, 음식점 메뉴판 보급, 관광객이 이제 미디어를 통한 서울시 관광 홍보, 이렇게 총 7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요. 네. 또 서울시는 좋은 서비스를 개발을 했지만 스타트업이라서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사례로 발굴할 계획인데요. 체험여행 상품 제공이라든가 또 교통 불편 해소, 언어 불편 해소, 숙박 편의 제공 등 이러한 관광객에 유용한 I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소 6개월간의 운영 실적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섹션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선정된 내용들은 어떻게 홍보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서울 관광 서비스 이런 형식으로 소개가 될까요? 네네. 선정된 서비스는 일단 서울시의 그 관광 대표하는 홈페이지가 있죠. 비지트 서울 단넷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그 우수 스타트업 서비스 홍보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곳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MIC 등 국제 행사 참가자들이 이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국제 트래블 마트와 교역전에도 같이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예, 관심 있는 기업들은 16일까지 내 손 안의 서울이라는 그 미디어 허브 서울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네. 정말 관광 시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정책과 서비스인데요. 네. 정말 관련된 IT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그만한 아이디어로도 실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전하고 싶으신 개인분들과 많은 스타트 기업들 이번에 많이 신청하시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네. 예전에 병원에 가면 거기 간호원들 앉아있는 데스크에 가서 접수하고 간호원이 차트를 작성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또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서 차트를 작성해서 간호사한테 다시 가져가면 간호사 다시 차트를 작성해서 약 가져가라고 약 주고 이렇게 여러 절차가 있었잖아요. 정말 오래 걸렸죠. 그렇죠. 예, 이러다가 병이 나겠어요. 그랬네요. 근데 요즘에는 네. 바로 그냥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도 컴퓨터 입력하고 끝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병원에 간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병원마다 그 등록된 카드를 주더라고요. 뭐 개인별로 네. 그 카드를 이용해서 접수의 수납까지 한 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엑스레이 같은 거 촬영하게 되면 그걸 현상하느라 또 오랜 시간 기다렸었던 그렇죠. 것을 이번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의사 선생님 모니터로 그 촬영된 영상이 가는 맞아요. 네,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는데 기자님 이런 것들도 IT 기술의 발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IT의 바로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 분야도 IT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역시 의료 영역에도 IT가 이제 깊숙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천시가 이러한 의료 분야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죠. 네, 인천시가 그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IT 의료 관광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내에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최근에 그 인천시에 그 인천 의료관광 그 실무협의회를 구축을 했고요. 글로벌 의료관광 운영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위더스라는 회사와 함께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위더스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환자 정보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의료관광 상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네. 인천 지역 의료 그 기관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의료 관광이라는 게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의료 관광이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사실은 의료 수지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 이제 일단은 국민들 대상으로서는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저렴을 하고요. 의료 관광 분야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의 적용도 받고 있고 뭐 주민등록이라는 그런 신분 증명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그 조영주 아나운서가 얘기한 그런 경험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간단하게. 해외에 있는 그런 거주자 외국인 같은 경우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증명 부분도 여건 하나만으로 한정이 되고 비용 지불도 뭐 카드나 이런 부분도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좀 외국인 관광의 유치에 도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제공받는 의료보험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의료보험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환자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외국인이 등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예전에는 그거를 받아서 수기로 작성을 했거든요. 네. 임의적으로 작성을 했던 부분들을 전산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환자가 입국하기 전부터 환자의 병명을 파악을 하거나 그런 진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약이라든가 상담, 공합, 픽업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 뭐 국내 관광이라든가 이 부분들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네. 이 시스템을 이제 통하게 되면은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관련된 여행사들도 같이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뭐 환자의 동선 파악이라든가 뭐 진료 패턴 기존의 수기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의료 관광이구나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또 참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편하죠. 같습니다. 그럼 기자님이 인천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이번 사업은 그 문체부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중 하나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시스템 사업은 먼저 이제 보건사업진흥원에 등록된 인천 관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먼저 순차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이 시스템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의료기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3월 중순부터 그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인천시의 IT 의료관광 시스템이 정말 외국인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러네요. 또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2세 정우성 기자와 클릭의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생활에 유용한 앱을 알아볼 텐데요. 요즘 드론 많이 날리시잖아요. 네, 드론. 저는 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거 뭐 어디다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신청을 해야 된다, 뭐 복잡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친구가 드론 날리는데 경찰이 오는 경우도 있었대요. 경찰이요? 네. 뭐 뭔가 이렇게 하면 안 이거 된다. 뭐 했냐 뭐 그래서 친구는 전혀 모르고 네. 이 리모컨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갖고 많이 당황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에 제한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네. 근데 뭐 일일이 뭐 날릴 때마다 어디가 신청하고 접수하고 뭐 이러기 좀 번거로운데. 잘 모르는 네. 분들이 더 네. 많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좀 미리 알았으면 이 앱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네. 그 앱이 하나 있습니다. Ready to Fly라는 앱이고요. 와. 드론에 관련된 앱인데 네. 드론 유저들은 보통 12km 이하의 무인 비행 장치를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날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준수해야 될 항공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을 해야 하고요. 특히 관제권 내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지방 항공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요. 네.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비행은 그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또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조종사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또 200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또 부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와,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고 장난이나 잠깐만 날리겠다고 하고서 잠깐 그쵸. 날렸다가 네. 이렇게 과태료를 과태료. 부과할 수가 네, 있는 네, 겁니다. 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Ready to Fly라고 합니다. 앱 이름부터 확 느낌이 옵니다. 네. 세부적인 기능 설명해 주시죠. 사단법인 한국 드론협회가 제작한 이 앱이고요. 드론 유저들은 꼭 그 알아야 할 공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앱의 현재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요. 된 지도가 보이는데 이 지도를 통해서 드론이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일반적인 비행 금지 구역이고요. 이곳을 비행하면 정말 큰일이 나니까 유의하시고요. 녹색은 관제권으로 그 반경이 9.3km 정도 되는데 바로 비행기들의 이착륙이 생기는 그런 공항이 있는 곳들입니다. 네. 파란색은 비행 제한 구역인데요. 비행은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들입니다. 서울 이북 이상의 지역들이 해당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스튜디오 자체도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상단 왼쪽에 상단 왼쪽에 보면 현재 위치 표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그러한 구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드론을 비행시킬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드론 비행 허가 구역이냐 뭐 금지 구역이냐 이게 잘 나타나 있다는 그런 앱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앱 하나 있으면 정말 맘 놓고 그냥 드론 날려도 되겠네요. 네네. 그렇겠죠. 특히 이제 하단 부분에 지구보험 표시가 있습니다. 지구보험 표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비행 금지 구역이랑 위험 금지 구역이거든요. 이런 거 외에도 뭐 군 작전 공역이라든가 훈련 공역 또 그 초경량 비행 장치에 대한 비행 공역도 같이 그런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항공기들을 조정하시는 분들도 크게 유용하고요. 또 지구본 표시 옆에는 그 비행의 필수적인 기상 정보가 나옵니다. 그 기본적으로 풍속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온도와 습도, 뭐 일몰과 일출 시간도 같이 보이니까 우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론 네. 사용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사용해 보셨죠? 네네네. 이건 정말 좋은 기능이다, 메뉴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비행 구역이 표시가 되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갔잖아요. 근데 네. 그 서울에 있지만 다른 지방에 어디를 가는데 거기서 드론을 날릴 계획이에요. 근데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거기가 비행 제한 구역인지 아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지구 자기장 지수가 표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 자기장을 감시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 자기장 감지 장비가 필요했는데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능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 네. 정말 스마트폰이 별게 다 됩니다, 이제는. 그러네요. 네. 정말 드론 취미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 Ready to Fly 이 앱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등산인데요. 등산 가서 꽃과 나무들 느끼면서 사진 찍어서 네. SNS에 자랑하고 싶고 그런 꿈이 있는데요. 아, 그럼요. 집에서 사진 찍어서도 올리는데 산에 벌써. 가면 안 올리겠어요. 네. 설렙니다. 기자님도 봄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봄 좋아하죠. 뭐 네. 조영조 아나운서를 닮은 봄이죠. 뭐 싱그러운 고맙습니다. 향기가 나는 그 화사한 이제 봄이고요. 네. 원서우 아나운서는 좀 이렇게 가을 같아요. 타들어가는 붉게 물든 노을, 그죠? 그런 제 가을 마음이 같고.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어쨌든 뭐 저도 산 되게 좋아하고요. 네.
강산은 뭐 사계절 내내 저희가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자님도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산을 오르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좀 짜서 가야 되는데 올 봄에는 어디부터 가야 되나 이런 고민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앱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 역시 산이라면 네. 산림청이 가장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청에서 이러한 고민을 알고서 미리 앱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제 찾아가는 100대 명산이라는 앱이거든요.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 한번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를 살펴보시면 명산 안내, 지도 보기, 명산 찾기, SNS, 산악 구조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메뉴가 명산 안내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메뉴들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쉽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뭐 지도 보기 먼저 살펴볼게요. 지도 보기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위치한 산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제공이 되고요. 어떤 지역에 있는 산의 정보가 궁금하면 그 지역만 클릭하면 100대 명산의 위치가 모두 표시가 됩니다. 또 명산 찾기는 산 이름을 검색을 하면 찾고자 하는 산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산행 코스라든가 또 산행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등산 지도와 교통 안내, 숙박할 수 있는 정보도 매우 유용한 정보고요. 네. 또 위험에 빠졌을 때는 산악구조대 메뉴를 선택을 하면 바로 산악구조대로 통화가 가능한데요. 오. 뭐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러나 굉장히 유용한 메뉴 산악 구조대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사용해 보시면서 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시던가요? 일단 지도 보기 메뉴에서 지역별로 명산이 표기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산행 계획을 세우는데 되게 좋았고요. 네. 또 명산 찾기 메뉴에서는 위치는 모르지만 산 이름만 알면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그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명산 찾기 메뉴에서는 산 이름이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네. 거리가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정렬이 된다면 산행 계획을 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정말 산림청에서 내놓은 100대 명산에 소개된 산들을 등산하면 네. 정말 우리 산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드는 아주 독특하고 소중한 경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100대 명산 앱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